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귀랑 건강이 관련이 있나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귀 모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귀 모형은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척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은 팔, 그리고 여긴 다리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쯤 되면은 여기 아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도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 그 모양을 연상하시면은 딱 귀 모양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귀를 보시면서 머리, 척추 라인, 다리, 그다음에 팔 해서 여기는 이제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이가 들어있는 그 모양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이게 전신,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됐다고 볼수 네, 있겠네요. 우리 전신과 귀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귀에는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들이 다 존재를 해요.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지금 혈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냉방병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좀 침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실 때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침침할 때 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눈과 관련된 장부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피곤하면 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그 눈의 피로함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추가 불편할 때, 경추. 목이 안 좋으면요. 여기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혈류가 잘 안 가면서 눈이 또 침침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뇌신경. 뇌신경 중에서도 시신경과 관련된,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피로해지면서 눈에 이상이 온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눈과 관련된 자리들을 활용을 하면은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한번 귀를 좀 보여주시면서 네. 어떤 곳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큰 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식을 한 다음 날 눈 침침한 경험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간과 연결된 그 눈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귀에서 요 부분이 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지실 때는 이렇게 만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찌라고 하나요? 이어링이라고 하나요? 요새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간자리인데요. 그쪽을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추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경추 통증, 디스크 있는 분들이 눈까지 같이 피곤해지고 눈이 침침하고 막이 끼어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목자리, 경추 자리를 풀어주시면은 또 한 번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뇌신경 중에서 이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자리는 이 턱관절이 요 자리인데요. 이 턱관절 주변부로 뇌신경 자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를 앞뒷면에 꼭꼭꼭꼭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그 경추라든지 뇌신경, 뇌신경 네. 그런 곳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귀를 그렇게 지압해 주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목 쪽을 주무르는 것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직접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를 받으셔도 되는데 목을 주무르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귀는 목자리를 가볍게만 눌러도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손으로 계속 지압하기 좀 번거롭다,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지압 패치가 또 있습니다. 이런 패치를 이용해서 이 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 시신경과 관련된 자리들, 그 다음에 간과 관련된 자리들에다가 시술을 해 놓으면요. 그냥 24시간 동안 지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 패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패치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나요? 네, 얘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 이제 동그란 볼이 들어있는데요. 이 볼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혈자리에 붙여 놓으면은 그 해당 장부의 기혈 순환이 좋아지면서 그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 2, 3일 정도 부착을 해 두시면은 효과를 계속 발휘할 수 있고 교체는 이제 3일마다 해 주시면 되고요. 와, 그럼 이게 붙이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네, 특히 경추 쪽은 효과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든 이어테라피 하고 나시면은 눈이 너무 맑아졌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아, 네. 제가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나도 이거 귀를 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네. 영상에 솔직히 다 담기진 않잖아요. 네. 귀 지도나 뭐 이런 클래스 같은 거 좀 받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맞아요.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시면 훨씬 그 습득되는 게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거는 아마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주실 텐데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제 시술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클래스도 그 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클래스 문의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귀에 어느 곳을 이제 마사지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신박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는 귀가 전신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신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시나요? 네네네. 그런 질문도 제가 사실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다빈도 질문을 뽑아놨을 정도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제가 안 배우고 그냥 시술해서 실수를 잘못 붙이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열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붙여서 조금 옆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효과를 조금 덜 보는 거지 부작용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고요. 대신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원리가 부착을 했을 때 기혈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내 몸에 기운도 약하고 혈액도 부족한 분들은 돌릴 게 없잖아요. 순환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착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없는데 돌리는 에너지, 오일이 없는데 차를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먼저 채우고 국물 있는 요리를 조금 드신다거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한다거나 그렇게 몸을 좀 채워놓고 시술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좀 기운이 없는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잘 먹고 그래야 된다. 네, 맞아요. 몸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채우고 나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를 보시고요. 저는 귀 사진을 먼저 받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귀 사진을 봤을 때 귀가 좀 창백한 분들이 있어요. 왜 여자 아이돌 분들 얼굴 허옇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혈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기운도 약하시고 혈액도 부족하신 분들인데 귀 색깔도 그렇게 창백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시술 상담 받으러 오시기 전에 국물 요리, 뭐 설렁탕, 미역국, 샤브샤브 이런 것들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오시면 시술하고 나서 어지러운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천해 주시는 음식들 다 보면 약간 소금기가 있는 음식들. 네. 사실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뭐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소금 드시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소금은 그냥 나트륨, NaCl 그 나트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정제 소금 말고 우리가 천일염이라든지 주겸과 같은 건강한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간을 해서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백내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이어 테라피를 하면은 백내장 수술하는 시기에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는 쉽게 표현해드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해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계란을 깨서 익히면은 흰자가 어떻게 되죠? 투명한 색에서 하얗게 변하죠.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계란 흰자가 익는 것처럼 눈이 익는 거거든요. 그게 백내장인데 그러면은 왜 익을까요? 계란 후라이가 왜 익었어요? 뜨거워. 그쵸? 열을 가해서 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눈이 어떤 장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에
열이 오르면 눈이 훈증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간? 그렇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간을 상하게 하는 식생활 습관이 있으신 분들,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시는 우리네 엄마들 백내장 진단 받기 쉬우십니다. 네, 약국에 오시는 분 중에서요, 백내장 수술했다고 이렇게 안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평소에 약국 오실 때 보면 성질도 급하시고요, 화도 잘 내세요. 간이 상해 있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을 어떤 분한테 보실 수 있냐면 술 좋아하시는 아빠들,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욱하고요, 화 잘 내시고 그러거든요. 간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관련된 질환을 눈만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관련된 장부들을 같이 봐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내장 있을 때 귀 혈자리 어떻게 시술하면 돼요 했을 때 눈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어디를 해야 돼요? 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도 해주고 열을 빼줄 수 있고 스트레스랑 분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도 같이 시술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 진단명, 질환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오히려 심플하고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눈이 개선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개선이 됐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눈에 관련돼 있는 것 중에 간과 관련돼 있다, 경추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뇌신경 중에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출혈로 인해서 시력에 저하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일부 구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술했던 부위들이 여기 이 귀 턱관절 주변부에 뇌신경 있는 자리들을 시술을 해줬어요. 그분이 시력을 잃게 된 거는 뇌출이 생기면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후두골 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터지면서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시술을 해줬더니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동공을 축소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시술 전후에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열 테라피만으로. 그때는 뭐 영양제를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후로 체크해 봤을 때 개선되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간이랑 귀랑 전반적인 걸 다 테라피를 해주셨던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쪽 위주로 이제 뇌신경 위주로 했었고요. 추가적인 시술도 당연히 했죠.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이게 술이랑 눈이랑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네, 특히나 이제 사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간이 해독 작용을 잘 못하고 그러면 혈액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되면 플라그가 생기면서 혈관에 막고 막힌 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의 그 도민분들 위해서 좀 추천하시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혈액을 맑게 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오메가3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 산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식후에 드시는 거 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르실 때는 시각처 인증 마크가 있는 것들, GMP 라벨이 있는 것들, 이런 그 라벨이 붙어있는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고 잘라서 그냥 액상만 한번 짜서 드셔보세요. 비릿한 맛이 나지 않는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 포장 단위가 뭐 이렇게 15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포장 자체를 크게 했을 때는 산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장 단위가 30개, 60개씩 포장되어 있는 것들, 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PTP라고 하는 은박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호일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팁이고요. 저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살 때는 산패되지 않았는데 네. 사고 나서 산패될 수도 있잖아요. 오래 두고 드시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하면 산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냄새가 나요. 특히 네. 요즘 같은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을 보관할 때 그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에 찬장에 보관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냉장고는 오히려 약을 보관하기 좋지 않은 게 상한 음식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조금 높아요. 냉장고는 서늘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햇빛이 들지 않은 찬장 같은 곳에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적으로 조금 오래 보관해야 된다 하면은 오메가3 같은 경우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오메가3를 먹으면서 이어 테라피 하면 더 큰 효과를 느낄 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눈이기 때문에 제가 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간장약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면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간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드시게 되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눈 자체도 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눈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 영양제라면 루테인 같은 거. 예,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눈이 피로하다, 20대, 30대가 눈 영양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눈 영양제 안 드리고요. 젊은 여자분들이 눈이 침침해서 눈 영양제 주세요라고 하면은 젊은 여자분들은 혈액이 부족해서 그 건조증 때문에 눈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혈제를 드리고요. 남자분들, 젊은 분인데 남자분이 눈이 안 좋아요, 침침해요, 눈 영양제 주세요. 그럼 눈 영양제가 아니라 간장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이 좋아져요. 그런데 한 40대 후반 되면은 눈 자체에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눈 영양제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눈에 이제 지질층이 있잖아요. 그 눈을 보호하기에 기름층이 분비되거든요. 그걸 보호해주는 성분이 오메가3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만 드셔도 도움이 되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간장약, 뭐 조혈제, 그다음에 오메가3 같은 제품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약사님한테 좀 교육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단톡방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한남동인데요. 한남동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모여서 서로 귀를 관찰해보고 시술도 하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 수업에 대한 내용도 그 단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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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아, 요즘 진짜 구독자분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아,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떡하죠? 그 조회수 높게 나온 거 30만 뷰 가면 이벤트 한번 할까? 추첨해서 책 드리기? 그런 거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신작 영상에서 조회수 30만 되면 책 몇 명한테 드릴 건가요? 5분? 5분!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는 댓글 좋아요, 5분에게 좋아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 네. 단호박 철이잖아요. 아, 맞아요. 맛있잖아요. 아, 단호박 너무 맛있죠. 쪄먹어도 맛있고. 단호박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싶은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단호박이 겉에는 짙은 초록색인데 딱 가르면 아주 선명한 주황색? 그런 컬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어디에선가 강조드렸던 게 채소의 색깔이 뚜렷할수록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박이 대표적인 채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호박 색깔의 노랗고 주황색이고 그런 채소들은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나 어렸을 때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단호박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 베타카로틴을 내가 적정한 방법으로 잘 섭취해서 내 몸이 잘 대사하고 나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초 영양소가 됩니다. 주황 계열의 색깔이 네. 나는 음식들은 전부 다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네. 베타카로틴 자체는 짙은 주황색 혹은 뭐 짙은 노란색 같은 컬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호박이 침침한 눈에 좋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름 그대로 네. 달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단호박이라고 해서 단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설탕을 퍼먹었을 때 단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캔디를 먹거나 아니면 설탕을 먹거나 하는 건 당을 먹는 건데 단호박에 있는 당은 우선 천연당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호박에 있는 그 당만 추출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단호박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 아주 가득 차 있는 섬유소, 미네랄, 각종 비타민 이런 걸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단호박 자체가 당뇨 환자에게 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는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박죽은 설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호박을 잘 쪄서 그걸 잘 갈아서 무언가와 넣고 섞어가지고 한 뭉근하게 또 끓여내고 이런 요리인데 좀 더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올리고당 좀 넣으시기도 하고 설탕을 좀 곁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당추가 없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단호박 자체를
찌거나 혹은 단호박 자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구워 드시는 게 똑같은 재료로 만든 요리라고 해도 당을 더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 신장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재료라도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를 수 있죠. 고구마보다 당 지수가 높잖아요. 고구마보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지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당 부하라고 하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고구마 작은 거 한 개를 먹는 거랑 큰 단호박 한 개를 먹는 건 고구마 한 개, 단호박 한 개이긴 하지만 중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어느 만큼 먹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한테 단호박을 권할 때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 양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적정량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가볍게 설명드릴 때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혈당을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GI 지수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 GI 지수만 가지고 모든 재료에 당에 미치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박은 그러면은 식사할 때 뭐 어떻게 같이 먹으면 당 부하가 좀 덜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단호박을 정말 내가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호박만 열심히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재료를 어떤 다른 거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몇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단호박을 드실 때 신선한 잎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달걀 같은 단백질 근원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잎채소로 만든 샐러드, 뭐 각종 양상추 이용한 거, 양파도 같이 좀 곁들이고 방울토마토도 썰어 넣고 한 그런 류의 그린 컬러가 나는 샐러드들을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싱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천연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시는 음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집에서 사과랑 찐 단호박이랑 잘 익은 바나나랑 그런 거를 넣고 믹서기에 잘 갈아요. 아무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고요. 그래도 달거든요.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았는데 왜 달죠? 자연적인 천연의 단맛, 그 천연당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건데요. 공장에서 나온 각종 음료들은 감미를 하죠. 인공당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천연당이라고 해도요. 인공당과 마찬가지로 과량을 먹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그게 내 간에 축적이 되면서 나를 살찌게 하거나 혹은 대사적으로 나를 불균형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공당이 농축되어 있는 것만큼의 그 양을 천연당으로 먹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자연에 있는 재료에서 포함되어 있는 천연당은 그 천연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단맛을 즐겁게 즐기면서도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말고 다른 좋은 영양소들, 섬유소, 자연에서부터 온 수분,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인공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랑은 조금 다르죠. 당뇨 환자가 단호박을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단호박만 드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잘 쪄서 적당량 드시거나 혹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뭐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고 팬에다가 구워서 노릇하게 드시거나 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거를 많이 넣은 단호박 라떼? 그런 거는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 자연 재료 자체를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단호박을 충분히 건강하게 당뇨 환자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간식이 되죠. 이런 여름철에 단호박을 먹으려면 하루에 단호박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재료라도 대놓고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재료라고 해서 정말 삼시세끼 그 재료를 먹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드시고 다른 끼니에는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료를 드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에 해당하는 단호박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단백질 재료 곁들여서 드시고 또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류, 신선한 과일들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도 조금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기하고 단호박을 같이 잘 볶아서 드시는 요리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단호박 자체가 조리하기 전에는 꽤 단단한 과육이거든요. 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고기랑 같이 볶아내면 고기의 단맛도 좀 살짝 배이면서 단호박의 단맛도 좀 극대화가 되기도 하고요.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되죠. 요리 비결이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요리의 비결은 또 제가 이런 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책인가요? 최고의 당뇨 밥상. 최고의 당뇨 밥상은 나온 지가 벌써 꽤 몇 년 된 책이에요. 금방 찾으실 수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전에 준비할 때 나왔던 요리를 보니까 오리
단호박 볶음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오리 고기 자체가 또 불포지방산이 많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단백질 근본인데 단호박 얇게 슬라이스하고 양파랑 홍고추 같은 것도 같이 슬라이스해서 식용유 조금 두르고 볶아낸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지방산도 먹을 수 있고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섬유소, 천연당의 달큰한 맛 같이 잘 즐기실 수 있는 메인 요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아, 맞습니다. 이 이거 찾는 당뇨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최고의 당뇨 밥상은 아주 저에게는 이 첫째 같은 책이죠. 건강 부분 베스트셀러라고 쳐보면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최고의 당뇨 밥상 혹은 당뇨 식단, 당뇨 밥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호박은 사실 저온 저장이 가능한 채소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좋아하시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철에 먹는 단호박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른 첨가물 내가 추가적으로 넣지 않고 굽거나 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적당한 양만큼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왜 좋다 그랬죠? 단호박이? 베타카로틴. 맞아요. 아,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뚜렷한 주황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즐기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설탕 추가만 안 하신다면 잘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이죠. 저희가 이 무릎 통증에 대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크게 무릎 통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으로는 근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 자체가 증가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체중 자체를 줄이라고 하냐? 정말 단순한데요. 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의 몸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게 됩니다. 몸의 이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릎이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체중을 지지하는 부담은 무릎에서 느껴지는 것의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체중 1kg를 감량을 하게 되면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은 체감상 3kg에서 5kg 정도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 혹은 걸어 다닐 때에도 무릎이 아프다 하신다면 그때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왜 권장을 하지 않느냐? 단순합니다. 저희가 앉아만 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요 저희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걷거나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할 때 나는 통증은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럼 누구라도 운동을 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이 저희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앉아서 진행하는 모든 자세는 무릎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무릎을 대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자세는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을 진행하실 때 기능적인 신발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멋지거나 예쁜 신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두라든지 힐이 있겠죠. 그런 신발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관절에 부담을 주니 쿠션감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 방법이거나 조금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단순히 운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진행했던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거나 잠시 무릎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운동을 해서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 또다시 운동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없는 만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결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로는 보통 근육으로 좀 봅니다. 무릎 주변부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근육 자체는요. 무릎이 해야 되는 일을
힘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걷거나 점프를 하거나 모든 행동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과 같은 존재로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통증 또한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바꿔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를 두고 거기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인 것이죠. 식탁이나 책상에 의자가 있으시다면 의자를 활용하셔서 몸 뒤에다가 의자를 배치해 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신 채로 씁니다. 손은 앞쪽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손을 뻗는 이유는 척추 자체를 곧게 펴기 위함입니다. 척추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어깨가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는 좀 천천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날 시간도 줄어들 시간도 없는 것이니 관절을 쓰게 됩니다.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하셔서 관절이 아닌 근육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을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쪽에 많은 힘이 요하게 되는데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통증 또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이제 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난이도가 꽤나 높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근육 자체를 인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피게 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에는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다리를 폈는데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운동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운동 동작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선 근육이 좀 쓰여져야 됩니다.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 자체를 먼저 한번 쭉 펴보십시오. 핀 상태에서 내가 이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좀 딱딱해졌을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말랑말랑하다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 자체의 근육의 신경계가 완전히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 그 상태까지 가셨다면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문가 중에서도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시니어분들께서도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만 배울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한 분이 먼저 하셔서 좋은 효과를 먼저 나타나게 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소개로 이제 좀 찾아와 주시게 되시는 거죠. 이러한 연령층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실 시니어 분들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십니다. 60세부터 65세 구간의 회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이 근육의 신경 자체가 제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근육의 신경 자체가 어디 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신경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와 근육의 신경계가 잘 만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인지시켜 드리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평가 동작이 운동 동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려서 이 앞쪽에 힘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데 단순합니다. 손가락으로 조금씩 건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건드려 주셔서 이쪽에 힘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육성으로 말하면서 이 근육 자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육성으로 여기 앞쪽에 힘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혹은 이제 같이 만지면서 여기가 조금은 딱딱해지신 거 느껴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피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신경을 조금씩 깨우고요. 앞쪽의 신경이 깨어난 이후부터 근육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난 이후부터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래역이라고 하는 역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남이래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으나 남이래역 8번 출구 나오시면 저희를 맞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게도 현재 모든 예약이 다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받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대기 인원만 조금은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다면 상담 요청을 주셔도 되시고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고정적인 수업 타임을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무료로 체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 아셔야 하는 것이 당일에 등록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재활에 대한 영역,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해서 운동을 하러 오셨다면 못해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루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그런 센터를 고를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것처럼 체험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 곳만 받지 마시고요. 못해도 3곳은 받아보세요. 3곳을 받아보시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분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고 체험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와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야채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宿便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제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 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륨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 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이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